네, 그러면 지금 세션 2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기조 강연 카터 교수님의 기조 강연은 다음으로 해서 K푸드와 융복합 산업에 관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저는 전주대학교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 최현욱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교수님이시고요. 경기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다가 2014년부터 지금 현재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영현이라고 하고요. 호남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호텔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광주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 그리고 마이스산업 이런 쪽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왔지만 전주가 고향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전주에서 있고 또 고등학교는 익산에서 다녀서 전주하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나름 애정이 있는 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가 좀 의미가 있고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는 이제 마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진납세를 하자면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뇌피셜이라고 하죠. 제 주관적인, 그러니까 내용의 타당성보다는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좀 확증 편향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주제는요, K푸드와 관광산업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제를 해석해야 되겠죠. K푸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뉴스 기사가 이거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시기가 좋은 것도 있었고요. 민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가지고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인삼, 김치, 그 다음에 과일, 라면, 장류, 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시태그 검색을 해봤습니다. K푸드하고 코리안푸드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K푸드는 한 50여만 개, 그리고 코리안푸드는 한 900여만 개 정도가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유튜브 검색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걸 보면은 어떤 공통점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를 물론 내국인들도 저렇게 붙여서 게시물을 올린 탓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K푸드나 또는 코리안푸드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는 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요. 설문조사 결과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식을, K푸드를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한국에서 만든 또는 한국식으로 조리된 아주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양념치킨은 한식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내국인들이 2명 중에 1명인 것처럼 내국인들은 K푸드 또는 한식을 전통적인 의미에 담아서 좀 좁은 범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융복합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융복합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이거는 저희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서 미래의 부가가치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산업 간 이종교합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융합인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광산업에서도 다른 산업과 연계해서 기존에 없었던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소비자들한테 새롭게 가치를 경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이야기했었던 K푸드하고 융복합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K푸드와 관광산업의 융합이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융복합 관광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해외에서는 90년대 후반,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농촌 관광부터 시작해가지고 땡땡 관광이라고 하는 융복합 관광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가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K푸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음식 관광도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SIT라는 용어가 이미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관광이든 여행이든 어떤 목적으로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 거기서 먹는 행위 그리고 음식 마실 것은 결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식 그러니까 K푸드하고 관광 산업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주제를 해석한 거는요. 우리 음식, 식품이 우리 문화의 우수성 그리고 차별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좀 알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게 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한국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방문 동기를 자극하고 실제로 방문했었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경험의 질과 가치를 제고하는 거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풀어 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해외에서 K푸드는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공식품이 됐든 뭐 HMR이 됐든 완제품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실제 한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미주, 유럽 그리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식 메뉴들이 현지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 고유의 특성 때문에 실제로 한식 고유의 그러니까 한국 음식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퓨전 한식에 가까운 음식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민관 특히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통해서 정통 한국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과 뭐 섭취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주류는 퓨전 한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공품이 됐든 한식이 됐든지 간에 뭐 흔히 얘기하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현지화, 고객화라는 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K푸드가 관광이라는 거에 있어서 좀 가치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한국에 와서만큼은 진짜 한식, 뭐 오리지널리티, 전통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했었을 때 먹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것과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시고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정부에서 뭐 한식 세계화, 떡볶이 연구소를 라는 게 한참 화제가 됐었는데 한식 세계화, 그다음에 뭐 한식 산업 육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에 보시는 건 이제 그 중에 주무부처 하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 사업을 제시한 겁니다. 전주에서도 전북연구원에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 거더라고요. 네, 이제 한식산업 육성 방안 연구에서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결과로 우측에 보시는 것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곳에서 제시되어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분명 재미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수한 재미를 생각하면 그리고 여행이나 관광이라는 게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냥 즐겁게 놀고 싶은 게 여행이고 관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물론 정말로 소중한 거죠. 전통을 고증하고 그죠? 발굴하고 고증하고 보존하고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관광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전주 비빔밥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제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다른 음식에 대해서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없을까, 또는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정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뭐 전주 비빔밥은 3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궁중 음식이 민간으로 내려온 게 가장 유력하게 인정받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인문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그리고 아까 여기 오전부터 제가 오전도 살짝 그 발제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걸 영양학적에서 접근하고 그런다는 건 실제로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좋은 흥미 요소일 수 있겠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한테는 별로 흥미가 없는 요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가 1750만 명으로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찍고 코로나를 맞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K푸드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이 K푸드가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 수를 좀 늘리고, 그들이 들어왔었을 때 야, 내가 코로나 때문에 또는 최근에 K컬처 때문에 알게 되었던 K푸드라는 게 한국에서는 이렇구나라는 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이제 전주 비빔밥의 역사, 특성, 재료 뭐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요. 괜히 제가 이걸 알기 시작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행 가기 전에 뭔가 내가 좀 알거나 아니면 가서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누군가한테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묵직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빔밥이 되게 많습니다. 전주 비빔밥으로 대표되지만, 그리고 그 전주 비빔밥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빔밥 문화가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안동 헛제사밥, 그 다음에 해산물 위주로 들어가서 그 육수 국물에 비벼 먹는 통영식 비빔밥, 그리고 맨 오른쪽은 그냥 아무 반찬이나 들어간 비빔밥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K무비나 아니면 K드라마에서 여주인공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양푼 들고 비벼 먹는 게 저겁니다. 그죠? 냉장고에 있는 남은 반찬과 나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굳이 전주 비빔밥 레시피를 따라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빔밥이 하나의 요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누구나 해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면서 식생활의 일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싸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욕을 먹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만나서 먹는 게, 화합과 소통의 의미로 먹는 게 항상 비빔밥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네, 비빔밥에 들어가는 게 색깔, 뭐 음양오행, 영양학적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같은 색깔이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조리하는 방법, 무치고 데치고 볶고 하는 방법 다 다릅니다. 그죠?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가족회관에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아시아나 기내식 비빔밥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관광객들한테는 바로 인지가 되고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실제로 현지에 가서 정말 그러는지를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실제 현지인들과 해당 지역에 가서 그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좀 재개가 되겠죠. 한국 소주하고 맥주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런 시음 행사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소주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사전에 한국 소주 어떻습니까? 이 좁아난 떵떵이에 각 지역마다 술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칵테일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은 소맥입니다.
소맥을 만드는 방법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같이 하고요. 그죠? 한옥스테이에 가가지고 저녁에 야 봐라 한국에서 치킨이 배달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배달 앱을 킵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 가지의 메뉴가 맛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수백 가지가 되는 거죠. 한국인들의 치킨 사랑을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스토리텔링한 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실제로 그 경험에 어떻게 입히냐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그렇게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콩나물밥 먹습니다. 네, 전주가 콩나물 유명하죠. 과거 현대옥에서 먹었던 그 할머니께서 주셨던 그 해장국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지금의 죄송하지만 지금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현대옥 맛은 아니죠.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술을 좋아하는 만큼 해장 문화도 어마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콩나물 해장국, 우거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황태 해장국, 북어 해장국.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는 주스, 햄버거, 피자로 해장하는데 너네 한국에 와서 정말로 신나게 놀고 나서 아침에 우리랑 같이 해장국 한번 먹어볼까? 한국에서는 정말로 해장 문화가 잘 발달돼 있고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영양학적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스토리가 훨씬 더 역사적인 것보다 역사적인 것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것만큼 재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김치가 300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밭에서 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김치로 만들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특히 체험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배추김치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샐러드도 김치처럼 먹죠. 겉절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가운데는 과거에 그 인터넷 흔히 짤이라고 하는 데서 했던 건데요. 자,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김치를 같이 구워 먹습니다. 같이 구운 김치를 싸서 먹고요. 그렇게 먹다가 느끼하거나 좀 매우면 물김치를 먹습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나서 다시 밥을 비벼 먹을 때, 볶아 먹을 때 김치를 넣어서 먹습니다. 그렇죠? 김치의 영양학적인 거, 일본과 중국과 싸우는 그런 종주국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좋긴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김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려면 한국 사람들의 현재 삶에서 그들이 여기 방문했었을 때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삶에서 김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방법도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담궜는데 집마다 다 다르고요. 그걸 손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서울로 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해서 김장에 있으면 김치 좀 보내달라고 하고요. 김치를 어떻게 하면 잘 묵히느냐를 연구하고 그렇게 잘 묵은 김치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묵은지를 가지고 수많은 요리의 풍미를 높일 수 있고 그걸 또 즐깁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외국인들한테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연결되는 K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횡성이죠. 한우로 되게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톨게이트 근처에 가정집을 개조를 했었거든요. 가정집을 개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좀 상업화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면은요, 지금 보시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사진처럼 딸려 나오는 반찬이 거의 없습니다. 상추도 한 서너 장밖에 안 줍니다. 서너 장밖에 안 줍니다. 저것도 손님들이 야 뭐 더 없냐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게 저건데 실제로 이 사장님과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야채에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은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우에 대한 소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소고기 어떻게 드십니까? 어떻게 먹어야 좋은 소고기를 맛있게 먹는다고 보통 생각하십니까? 일단 등급이 좋은 한우를 가지고 와서요 좋은 숯에다가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절대로 속이 익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먹어야 입에서 살살 녹는다, 부드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장님은 절대로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들은 이제까지 당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손님은 이제까지 그러면 소고기를 피맛으로 드셨던 거네요? 라고 합니다. 반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커팅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잘 숙성된 고기는 고기가 썰 때 설탕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기가 딱 썰릴 때 보면은요 단향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돌 불판에다가 굽습니다. 돌 불판에 굽는데 꽃등심이거든요. 저 꽃등심을 뭐 새우살, 알등심에서 4개로 해체를 하고요. 그거를 각각 구워가면서 각기 다른 맛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삼겹살보다 더 바짝 익히게 됩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점도 사장님도 마블의 유니버스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본인 가게와 본인의 운영 철학에 대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음식, 특히 뭐 전주같이 이렇게 해서 유명한 음식점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제대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스토리를 충분히 만들고 그런 스토리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지원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초코파이에 대한 와 군인에 대한 이야기 이제 기성품으로 넘어가면 그죠? 그 다음에 소주가 한국인들한테 담겨 있는 의미, 각 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경영교 문제하고도 연결돼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MZ 세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들의 소비 성향, 가벼운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자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재생산합니다. 재생산하고요. 제 생각에는 관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접근, 영양학적 접근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축제에 있어서도 축제 주제와 관계없이 충분히 K푸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한국인들한테 해외에서 판매되는 초코파이를 먹여주는 거, K푸드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럽과 미주 쪽에 한식에 대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에 반해서 2019년도 결과를 보면 이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활동이나 만족도에 있어서 식도락 관광은 아직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잘만 준비한다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관해서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이 정책 협의회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시거나 뭐 회의가 그러니까 성과 없습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월드 한식 페스티벌을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마트 주차장에서 떡볶이 하나 주면서 그냥 정말 흔히 얘기하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거죠. 너무나 창피한. 물론 그거 하나만 그랬을 거지만 그냥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심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국인 교수님이 외부에 있는 자금을 좀 지원받아서 학생 식당에서 한국 메뉴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무엇을 하냐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많이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K푸드가 적어도 관광 분야에 있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한다면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에 맞춰서 민간 사업자들 또는 뭐 기업체들의 참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펼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거에 있어서 뭐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시적인 그리고 소규모의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관광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였어야 되고 K푸드 또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교수님 같은 관점에서의 접근도 또 너무나 소중하지만 관광에 있어서만큼은 일상적이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다 조금 빨리 다음 연사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최영호 교수님이시고요. 세종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 세종호텔 조리장을 오랜 시간 지내시다가 지금 현재는 영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K푸드 차별화 전략입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K푸드를 활용한 애식산업 현황 및 융합 전략을 발표하게 될 영산대학교 K푸드 재료전공 최영호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목차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 발표량이 좀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빠르니까 기다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식, 전통음식, K푸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 얘기를 다른 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019년에 한국과 관련된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단어를 보면은 반찬, 불고기, 동치미, 갈비, 잡채 이런 한국의 음식과 또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인 먹방이나 치맥이 새로운 단어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잘 아실 거예요. MBC에서 그 방영됐던 사랑이 뭐길래 그 이순재 선생님이 그 대발이 아버지로 나와서 되게 그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1992년도에 그 홍콩의 한국 영사관으로 보낼 때 이 베타맥스 테이프로 홍콩의 ATV가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홍콩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대요. 그 인기를 힘입어서 중국의 CCTV가 이 드라마를 구입해서 중국에서 방영을 했는데 굉장히 큰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류의 가장 큰 그 음식에 관한 K-미디어는 누가 뭐래도 대장금이겠죠. 저도 그 중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 이 대장금의 여파로 굉장히 그 많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이 대장금의 그 가장 큰 이슈는 음식, 의복, 한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해서 굉장히 큰 공헌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핫한 한류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BTS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BTS가 뭐 잠정간 좀 해체니 뭐 멈춘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오징어 게임인 보면은 한국의 그런 예전의 놀이 문화를 이렇게 소재로 했고 또 길거리 음식을 소재로 했습니다. 보시면 뭐 달고나가 설탕의 매출을 45% 올렸다고 합니다. 또 생라면과 소주가 먹는 장면 때문에 굉장히 그 뭐 기생충의 짜파구리처럼 라면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BTS는 그러면 일반적인 뭐 싸이라는 그 K-팝 가수도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소수 열성층 중심의 아주인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대중 콘텐츠로 이렇게 발전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한식 세계화입니다. 오전에 또 연사분이 또 말씀하신 그 5가지를 2008년 4월부터 2017년까지 5대 음식 실현 목표로 주요 전략으로 이렇게 실행했다고 합니다. 추진 전략도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테인먼트, 단계적 추진, 한식 유형별 차별화 전략, 다양한 전략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식의 애식 산업의 분류를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급스럽고 전통 음식을 그대로 좀 재현해 가지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파는 호텔식, 또 외국인이나 젊은 층들, 그리고 조금 그 이렇게 다양한 요즘에 뭐 단어 퓨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레스토랑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식당들이죠. 그래서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게끔 하는 그런 판매를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식자재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향토 식당들입니다. 보시면 뭐 50년, 60년 뭐 3대가 이렇게 하시면서 지역의 유명한 뭐 식재료라든가 그런 뭐 식문화를 이끌고 있는 지역 향토 식당을 3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해외에서 한식 소비자 조사를 한식진흥원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외식 산업의 현황을 볼 건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4년간의 자료가 크게 그렇게 뭐 볼 게 없어요. 계속 꾸준히 증가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 보시면 뭐 인지도가 약간 뭐 20년에 비해 21년도 1.4%는 굉장히 작습니다. 저하 됐고 나머지들은 호감도는 상이하거나 조금 올라갔습니다. 옆에 이제 소비자 특성을 보시면 한식의 이미지는 맵다. 그리고 2021년에는 풍미가 있다. 뭐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먹는 메뉴는 20년도에는 김치, 21년대는 보시면 치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된 메뉴가 치킨이고 비선호 메뉴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삼계탕이었습니다. 같은 식재료인데 아주 다른 이렇게 성향이 나왔죠. 그것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보통 그릴로 해서 치킨을 많이 먹는데 한국의 그 국물 속에 이렇게 닭이 한 마리 퐁 들어있는 게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영양적인 건데 그네들한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선호의 음식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집에서 직접 이렇게 한국 음식을 해본 걸 어떤 걸 해봤나 그랬더니 보시니까 자기들이 가장 치식을 많이 했던 메뉴하고 동일한 걸로 이렇게 집에서 조리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식의 이미지입니다. 가장 한국의 이미지는 자연주의고 또 채식주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강하다는 뜻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 발표했던 연사님들이 또 몸에 좋은 부분도 많이 말씀 영양학적으로 얘기도 하셨는데 일반적인 이미지로는 이렇게 생강이나 마늘이나 된장, 고추장을 써서 강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SNS, 유튜브, 넷플릭스, OTT 플랫폼 활성화로 한식의 이미지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도별 한식 인지도 분석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분석된 건데요. 아까 인지도가 1.5% 하락했다 했잖아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식 인지도가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딜까 조사했더니 베트남의 호치민, 다음은 인도의 자카르타, 중국의 북경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연도별로 주 7시간 한식 메뉴를 보았더니 코리안 BBQ, 삼겹살이라고 하죠. 삼겹살, 비빔밥, 김치, 한국식 치킨 등을 가장 많이 먹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식이 해외 시장 내 이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중국 음식, 일본 음식이 가장 상위에 있었고 한국 음식은 미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그 뒤로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이치를 더 보았더니 북중미,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정도는 신생 지역으로 낮은 이렇게 인지도가 있었고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이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인지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국제적인 교류도 많이 있었고 또 박항서 감독처럼 축구를 이렇게 핫하게 해두시는 그런 한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월별 키워드 검색을 이렇게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10월, 11월, 12월에 달고나, 라멘, 김치 같은 키워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석되었고 길거리 음식이나 떡볶이 키워드 포지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산의 현황인데요. 보시면 2022년 3월 기준 매출액이 전월 대비 8조 7,471억 원으로 18.7% 증가됐습니다. 코로나가 약간 2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배달앱입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 1조 6,57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8.9% 증가되었고 가장 많이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것은 한식 면 요리로 이렇게 20.8%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업종별 매출 특성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매출액이 증가되는 걸 보여요. 이게 코로나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2두 코로나가 됐다는 그런 상황하고 발맞춰 가는 것 같습니다. 한식 업종별 사업적 규모의 변동입니다. 한식은
누구나 하기 좋은 그런 사업체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코로나하고도 관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2022년 3월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걸로 아마 소자본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국인 외식업 소비액입니다. 내국인은 8조 7천억 원, 외국인은 269억 원. 코로나를 이렇게 거듭나면서 조금씩 증감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2019년 이전보다는 못하는데 그래도 계속 증감되는 자료로 조사로 보여집니다. 한식업종 외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건 일반 한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차림 음식, 큰 요리가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모두 먹을 수 있는 일반 한식이 40.2%로 가장 많은 소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로 외식업 소비 비중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30대, 40대가 가장 높은 소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50대, 또 20대도 만만치 않는 그런 소비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별로 봤습니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식사도 많이 하지만 주류를 이용한 육류 요리, 뭐 해산물 요리를 많이 먹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배달 앱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일별로 외식업 소비 비중을 보았더니 목요일이 16.1%로 가장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이 외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순으로 계속 이렇게 소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식업 소비 비중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그 법원 주 5일제에 아마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식 면 요리는 이렇게 직장인들 점심에 먹는 면 요리는 수요일 날, 그리고 이제 동료들하고 회식하는 뭐 육류 요리라든가 일반 요리는 저녁에 뭐 전골, 술안주 이런 요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부터 쉬기 때문에 금요일은 또 집에 일찍 가야 돼서 아마 목요일 날 이렇게 많이 먹고, 가족들끼리 먹는 요리는 이제 토요일, 그리고 뭐 주로 이제 모임으로 먹는 해산물 요리는 주말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식 메뉴의 트렌드는 국과탕, 국수류, 그리고 육류 요리, 해산물 요리로 이렇게 주요 메뉴가 이렇게 순위별로 나와 있는데 뜨는 메뉴 또한도 비슷한 양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있었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현재 F&B 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림에 보다시피 농촌에 이런 젊은 분이 없죠.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고 또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그 외식업이 증가하면서 그 육류 소비량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육류 소비량이 늘다 보니까 탄소의 배출도 많아지고 또 뭐 동물 인권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공장의 이런 산업재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F&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푸드테크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식품과 기술을 합성하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정보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접목시켜서 식품 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과 농림축산업을 개척하는 기술을 푸드테크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그 푸드테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 굉장히 맛있는 고기가 있죠. 사실은 고기인데 배양육입니다. 인공 배지에 이제 고기를 배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색을 입혀서 고기처럼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식용곤충도 굉장히 많이들 또 그 차세대 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푸드팜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녁에 퇴근하는 가정 회사원이 사가는 그런 뉴스를 잠깐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푸드팜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기에는 그 화학 비료나 또 오염 물질이 안 생기고 좁은 공간에 많은 수확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회용품입니다. 우리 일회용품 그러면은 뭐 썩지 않고 굉장히 공예다 그러는데 친환경 소재로 하는 일회용품입니다. 그래서 분해가 잘 된다고 합니다. 또 노동력을 대신하는 자율주행 서빙 로봇, 또 AI
요리사입니다. AI 로봇 요리사인데 이제 이 요리사는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같은 이렇게 스탠다드 레시피를 똑같이 요리를 하기 때문에 맛에 편차가 없답니다. 물론 초기에 투자비는 좀 든다고 합니다. 또 이제 산업에서 쓰는 겁니다. 뭐 3D 프린트를 이용한 그런 산업용 AI 로봇들도 이렇게 푸드테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푸드테크 연구의 자료로 푸드테크 현황을 보았습니다. 자료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2019년에 보니까 약 2조 원, 약 20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애식업이 지금 한 160조 정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식재료가 한 110조 정도 된답니다. 그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푸드테크랑 연관해서 새로운 신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한 200조에 달하는 신산업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F&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스토리텔링, K푸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 과학이라는 킨드라 홀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스토리가 있으면 저항은 사라지고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도 그 음식점에 가고 싶어지고 냄새를 맡아보지 않아도 그 향수가 사고 싶어지고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제품을 사랑하게 된다. 저 전에 발표한 연사님이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막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단적이 됩니다. 물론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4가지 메뉴를 이렇게 보는데 메뉴가 첫 번째는 장흥 삼합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돼지국밥, 순창 고추장 불고기, 전주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메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벌써 어느 정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죠. 우리가 삼합 그러면 홍어를 연상하잖아요. 보쌈, 돼지고기랑 김치랑 홍어랑 먹는 삼합. 이렇게 전라도 음식이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 장흥에는 소가 장흥의 인구보다는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이렇게 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장흥에 많은 생표고, 그 다음에 키조개살, 소고기를 삼합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이런 영향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죠. K푸드는 이렇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견해를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융복합 차별을 할 수 있는지 K푸드를. 그랬더니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 보통 기독교, 불교,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죠. 쉽게 말하면 저출산제를 한다는 것이죠. 네, 교수님, 그러면 시간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식을 잘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사람이 없으면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무슬림은 그 인원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인구가 앞으로 지속되거나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는 종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은 비건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중해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음식들을 스토리텔링을 잘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지도가 높일 수 있는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푸드테크와 스토리텔링, K푸드를 이렇게 병합해서 창의적인 K푸드로 가져야만이 계속 융복합된 한식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선점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얘기해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조사하는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연자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분은 지금 주식회사 하림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계신 문경민 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언론홍보학 석사를 하셨고요. 다음에
언론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시고 하림재단 상임이사를 오래 하시다가 지금 2013년부터 하림 지주의 전무로 계신 문경민 전무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경민이고요. 저는 하림 그룹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림 계열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 뭐 한 40만 톤짜리 배는 다는 하지만 300척이 운영되고 있고, NS 홈쇼핑이라는 홈쇼핑 회사도 있고, 닭고기 회사, 뭐 사료 회사 등등해서 작년 매출이 한 13조 됐고 재계 순위가 27위다.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게 본사가 전라북도에 있고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하림 대단하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묻습니다. 요즘 치킨값이 왜 이렇게 비싸? 하림 하면 그냥 닭고기 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오늘 사실 닭고기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제 K푸드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있고, 오늘 또 주제가 지속 가능성 또 세계화인데, 저희 하림에서도 많은 이제 식품들을 합니다. 종합식품에서 밥부터 시작해서 라면, 요즘 혹시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정재가 광고하는 장인라면, 뭐 즉석밥 이런 밥도 만들고 다양한 HMR 제품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저희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제품, 그게 유일하게 사실 삼계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계탕의 사례를 중심으로 K푸드가 특히 이 제조업에서 어떻게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전략으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카데믹한 포럼이라서 그냥 산업 인더스트리 쪽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요.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K푸드라는 용어, 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심지어 확대돼 가고 있다. 이건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 식품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그 기업이 가장 지향해야 될 모호성,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은 정말 뭔가 디테일해야 되고, 그래서 정의가 명확해야 되고, 그게 숫자로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한식에 대한 정의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 산업에서 접근하는 산업적 입장에서 산업에서 보는 K푸드의 정의, 조작적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포괄적 의미, 그러니까 식품 제조업에서 보는 K푸드는 뭐냐, 포괄적 의미의 한식, 전통식품을 포함한 거겠죠. 그 가운데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품목화하고, 품목을 하나 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제조 공정을 표준화시켜서 엔지니어링을 통해 그걸 설비를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균일한 품질의 제품이 나오도록 제조 공정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안정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상품, 이거를 저희는 이제 식품 제조업자 입장에서, 식품 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K푸드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걸 제품으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사실. K푸드 품목 하나를 해서 예를 들면 김치랄지 뭐 만두랄지 등등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즉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소비자가 그 제품의 어떤 상품의 밸류를 인정해서 자기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상품화,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K푸드 상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뭐 이런 풀무원의 콩두부랄지 종갓집 김치, 또는 뭐 비빔밥, CJ 나오는 저희 삼계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의에 맞는 K푸드 세계화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제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K푸드가 굉장히 열풍을 일으켜서 뭐 여러 가지 열풍이 있었겠죠. 뭐 오징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세계 열풍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K푸드가 지금 수출이 100억 불이 넘었다. 113억 불 작년 말 통계로. 그리고 최근에도 농산유통공사에서 상반기에도 굉장히 그 K푸드가 지금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도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K푸드 열풍,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식품이 잘 팔린다. 뭐 K푸드는 슈퍼푸드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연이어 나오죠. 세계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식품 시장은 증가하고 우리나라 식품도 잘 팔려 나갑니다. 그러나 이 이면을 다들 보지 않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 걸 잘 발표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2021년 이른바 K푸드라고 통칭하는 그 정의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367억 불이었습니다. 수출도 113억 불이었지만 수입이 467억 불.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을 합니다. 이게 뭐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제 그래프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얼마나 커져가고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일반 세부 품목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이 김입니다. 저기 나오죠. 약 7억 불. 가장 그래서 7억 불이라는 그 김, 그 다음에 라면 등등 쭉 순서가 되어 있죠. 근데 수입 밑에 그래프가 상위 20개 수입 품목입니다. 소고기가 가장 많은 수입을 했는데 작년에 무려 38억 불을 수입했습니다. 거의 4조 이상, 4조 원어치 이상을 수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도 잘 하고 있지만 저런 수입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 저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그만큼 경쟁 여류에 놓여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식품 산업이 큰 의미로 외식과 제조업으로 나눠지지만 물론 외식은 이제 별도 통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글로벌 마켓에서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끼리 경쟁에서 나오는 우열은 저런 지수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국내 육류 산업의 경쟁은 매우 취약합니다. 이게 지금 육류와 관련된 수입액 증가폭, 그 다음에 육류 국내 수요량, 자급률 추이인데요.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가 저게 왜 저렇게 육류 수입량이 늘어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육류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1970년대 1인당 평균 소비량이 한 5.3kg 정도 됐는데 작년에 거의 56kg, 57kg 정도 됐습니다. 10배 이상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국내에 축산과 육류 산업도 그만큼 발전을 해야 자급률이 높아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일자리 또는 부가가치도 국내에 떨어질 텐데 그 증가를 누가 다 가져갔느냐?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 육류들이 그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축산 육류 관련 연관 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림이 전국의 닭고기 MS 시장 점유율이 사실 20%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치킨을 하림이 다 시체말로 말아먹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시장님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 캐파가 우리나라 연간 도계되는 닭이 약 10억 마리 되는데 주식에서 하림이 약 2억 마리 정도 합니다. 어쨌든 자 국내 닭고기 소비량도 계속 늘어나고 도계수라고 그러죠. 닭을 잡아서 닭고기를 만드는 도계수도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닭고기는 3대 육류 중에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런 육류고요. 거의 세계 육류의 38% 정도를 닭고기를 소비해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순이라고 그럽니다. 뭐 토끼고기도 있고 토끼고기 같은 거는 뭐 우리 남한 쪽에서는 안 먹고 북한에서는 토끼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닭보다 토끼를 더 많이 기릅니다. 그 이유는 그 구호가 그러죠. 풀을 고기로 바꾸자. 토끼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북한은 곡물이 부족해서 저는 가축을 잘 키우지 못합니다. 가축의 기반이 축사의 기반이 다 지금 무너진 상태인데 어쨌든 닭고기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편견 없이 즐겨 먹는 닭고기라서 세계 각국의 닭고기의 요리가 다양히 발전해 있습니다. 뭐 인도의 고시나랭이랄지 인도네시아의 뭐 세계적인 음식이죠.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미국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뭐 그 프라이드 치킨 전국에 35,000개 정도의 치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닭고기 소비를 하는 나라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생산량이 0.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이 세계로 나갔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수출 품목이 되겠느냐 또는 지속 가능한 우리 K푸드로 자리를 잡겠느냐 그것은 굉장히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일시적인 트렌드에 저희들이 그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닭고기가 특히 육류 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닭고기는 특히 낮은데 닭고기가 중요한 K푸드로서 세계 시장에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겠느냐? 어떻게 해서 닭고기를 세계 시장에 내버릴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 앞에서 수많은 분들이 발제를 하시지만 저희 닭고기는 기본적으로 닭고기를 가지고는 세계 시장에 나가서 글로벌 마켓에 가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코스트가 너무 비쌉니다. 우리나라 닭고기는 닭고기 종자를 해외 수입업입니다. 닭을 키우는 사유 곡물 100%를 해외 수입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닭을 키우는 농장이나 또는 산업이 규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닭 한 마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브라질은 50원입니다. 미국은 6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닭고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브라질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닭고기를 재료로 한 K푸드를 어떻게 세계 시장에 내볼 수 있겠느냐?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문화를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인용하시지만 식품은 합리적 이성적인 게 아니고 문화고 습관이고 갈망이고 정체성이다. 이게 이제 미국 유명한 소설가가 한 뭐 얘기인데 저기에 너무나 이제 와닿는 얘기죠. 우리의 닭고기에 지금 여기 닭고기 삼계탕 모습을 보시지만 저기 세계적으로 닭을 저렇게 먹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삼계탕 어떻습니까? 볶음 안에다가 찹쌀에 다양하게 넣고 다리를 꼬죠. 다리를 꼬아놓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것도 저희 문화입니다. 그래서 삼계탕은 적어도 육류를 기반으로 하는 소돼지, 닭고기, 한우도 물론 있지만 한우는 세계적인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 37%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고기 38억 불어치가 수입이 됩니다. 유일하게 육류 중에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K푸드 시그니처, 이게 바로 삼계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계탕은 음식으로서 보편성도 가지고 있고 독보성도 가지고 있고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 뭐 내용은 저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고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삼계탕, 이 전통 삼계탕의 정의는 그 국립농산물 표준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성상까지도 사실은 이 전통식품으로서의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저기에 가장 근접한, 저대로는 안 되지만 가장 근접한 삼계탕을 저희가 만듭니다. 삼계탕은 왜 저희 나라의 고유의 문화가 있는 시그니처 K푸드라고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산업화된 1970년대부터 삼계탕은 해외로 수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렵게 찾았는데 1973년 매일경제신문, 74년 조선일보 이런 데 보면 삼계탕을 수출합니다. 일본에. 그때는 뭘로 했느냐? 통조림으로 만들어 수출했다고.
최근에도 삼계탕 지속적으로 수출인데 물론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각 나라의 지금 여기 이 통계를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 자 특히 하림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넘버원 닭고기 기업이란 자부심,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내보내는데 어떻게 삼계탕을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식품으로 가치, 누구나 먹는 보편성을 충족해 주자. 그게 닭고기라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화로서 가치, 식품은 식문화다. 닭고기를 가지고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다. 우리 문화를 입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화라는 거는 일종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근데 그거를 요즘 같은지 정말 매운맛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이 트렌드도 무시하지는 말자. 그러나 본질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트렌드와 본질을 잘 조화시켜야 된다. 그건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식품, 우리 전통 문화를 담은 식품을 세계에 내보내는데 산업적 가치가 없으면 안 되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국내에 부가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제품이 균질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타야 됩니다. 브랜드의 핵심은 뭐냐? 품질의 안정성, 균질성과 공급 안정성,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항상 닭을 키우는 전방산업이라고 그러죠. 농가들과 전후방 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품으로서 가치, 제가 오늘 드리려는 키워드가 바로 온리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상품. 닭고기는 많지만, 닭고기 제품은 많지만 한국식, 한국 전통 삼계탕은 온리원이라는 거죠. 왜? 한국에는 문화를 입혔기 때문에. 아까 다리를 꼬아놓은 그런 삼계탕, 이런 것들은 세계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온리원에서 배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거, 저걸 가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균일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거, 그리고 세계 시장에 나가려면 반드시 검역과 위생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세계에서 원하는 것 이상을 갖춘다. 이게 이제 저희의 원칙이었고 그걸 통해 삼계탕을 만들어서 갑니다. 삼계탕은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식품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 뼈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삼계탕 뼈가 들어있죠. 많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육개라고 하죠. 육개를 사용하면 육질이 흐물흐물해서 식감이 없습니다. 그것도 핸디캡이고요. 그 다음에 레토르트를 만들면 뼈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삼계탕 본질을 못 찾고,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용량을 뭐 800g짜리가 너무 많다는 뭐 여러 가지 고객들, 세계적인 고객들의 요구가 있지만 이렇게 핸디캡이 많습니다. 인삼도 우리는 좋다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인삼이 쓰다고 그래, 쓴맛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이런 ESG 같은 대응들이, 그런 약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런 전통 삼계탕 강점도 있다. 그러면 저 약점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자,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이 갖고 있는 편의성, 그리고 그걸 잘 보존시키 유통보증의 보존성, 그리고 글로벌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정통성을 살려서 신선한 재료, 전통 레시피, 급속동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삼계탕을 아이덴티티를 하림 삼계탕 아이덴티티를 만들었고, 그래서 네, 끝났습니다. 넘버원 삼계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키워드는 뭐냐? 바로 이거고요. 저거를 그냥 말로 슬로건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계에서부터 최종 삼계탕까지 일건 공정이 가능합니다. 원 사이트에서. 전라북도 익사인 하림 공장이고요. 여기서 당일 도계되면 그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삼계탕을 만들어서 즉석 급속 동결해 가지고 냉동창고에 보관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강조하는 원웨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칠링이라는 어디에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신선한 닭고기를 만드는 그런 공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허도 가지고 있고
문화관광, 체육관광부는 우수상품으로 일찍이 2016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하림 삼계탕에 대한 우수성을 공인해 주신 거고, 해외에도 물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미국 FDA, 뭐 캐나다 식품검사청, 그다음에 홍콩, 뭐 중국 이런 데서 일단 한국의 수출 작업장이 어디 검역을 하러 오면 일단 하림이 옵니다. 수많은 이제 이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저희 실사하면서 다 점검해서 하림 한 번도 우리가 두 번째로 수출 작업장을 허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허가를 받고요. 위생이나 도계 시설을 완벽히 갖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말씀은 제조업에서, 산업에서 또는 가공식품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생산자부터 가공, 유통, 판매, 소비자까지 이르는 이런 식품 사슬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 사슬의 근육들이 키워지려면 모든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춰야 이런 궁극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무음해졌습니다. 국내 시장도 지켜야 됩니다. 해외로 나가는 식으로 급선무가 아니고 해외에서 너무 많은 품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우리 K푸드의 우월성, 경쟁력을 국내 시장에 먼저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오는 늦지 않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식품 사슬의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저 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품산업과 관련된 K푸드에 좋은 말씀해 주신 문경민 전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그 오전에 앞에 세션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 미국에서 보는 우리 K푸드, 짐 데일리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과 Q&A를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happy to be joining you today, even if it is from the opposite side of the world. I'm Dr. Jim Daly. I have many friends and colleagues who live in Korea, and in the Jeonju area in particular. It's been over 2 years, probably more like 2.5, since I last visited Korea. The pandemic has greatly affected our abilitie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Nevertheless, we do still maintain friendships and cultural exchanges such as this, and they continue to enrich our lives. Today, I will briefly discuss how Korean culture has found a home in the United States. Of course, there have been many cultural interactions for many years. Back in the 1950s and 60s, cultural exchange was mostly one way, with Korea being greatly influenced by Western culture. However, it soon became a bi-directional exchange. Today, Korea is having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SA and the world as a whole. K-pop and K-dramas, as you see on the slide, have become extremely popular among American youth. This is a fairly recent phenomenon that seems to have some staying power, even though nothing lasts forever in pop culture. KCON is the largest Korean fan convention, celebrating Korean culture and music. It began in Los Angeles in 2012, but it's held in numerous locations around the world. Imagine thousands of screaming and yelling teenagers, eager to get the attention of their favorite singer or drama star. It kind of reminds me of when I was young, of the British invasion, as we called it, when British rock groups like the Beatles and Rolling Stones came to America in the 1960s. K-pop music may be the most successful of Korean cultural introductions to America. BTS, who has won a trophy at every single Billboard Music Award since 2017, has now overtaken Destiny's Child to become the group to win the most Billboard Music Awards in history. The group currently boasts 12 music award wins, and that's as opposed to 11 for Destiny's Child. Okay, well, so just as one side note that I'll add here, the group BTS is today, actually, probably right about now, meeting with Joe Biden in the White House in the United States. They're meeting with him, and they're
discussing Korean cultural challenges. What about Korean food? Has the popularity of Korean dramas and K-pop music carried over to Korean food? Well, I'm not sure it has in a very big way, but it has, at least to some extent. Korean food products and restaurants are more common, but they're not yet really what I would call mainstream. Kimchi is the best known Korean food. Almost all grocery stores, including the Walmart that I select the kimchi I eat from. It's usually placed within a vegetarian and vegan food section and is vegan, unlike in Korea. Most of the kimchi that we find here in the mainstream supermarkets is a vegetarian kimchi. If you go to a Korean market, it's more like what you have in Korea. So it's been adapted a little bit to appeal to their consumer base that's most likely to consume it when it's in the mass market. But I will say that when I eat it at work, employees complain about how my breath smells. And that's a little bit of a problem with kimchi. Kimchi does do that, and Americans are pretty sensitive about how things smell. So that's something we'll have to consider as far as acceptance of foods. Now, in this slide, we see a number of Korean foods that have been introduced in the supermarket. On the left there is ramen noodles, which are not really considered Korean so much as just Asian food in general. But this is made by a Korean company. These organic, vegan, Korean barbecue vegetables, dumplings, are really good, and my granddaughter loves them. She's only 7 years old, so that's saying a lot. Also, we see a Korean barbecue style sauce there, and K Army stew. That is something that I found a little bit unusual because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don't really think of Army food as something we want to go to the store and buy. I don't know about Korea. I have a feeling it's true there too. I'm not quite sure why that ended up there, but it's interesting that it did. Mexican, Chinese, Thai, and Italian are the most popular foods in the USA, and they're kind of regional in the distribution of where people like them. Italian is not really even thought about too much when you're eating most Italian foods anymore. Spaghetti and meatballs, as well as pizza, is really just American now, and is really seen that way. People don't think that they're going out to eat Italian food if they eat pizza. And actually, Mexican and Chinese are so Americanized that they are not really very authentic either. Thai is probably the most authentic of the common ethnic foods, but I'm not for sure about that either. The West Coast is where Korean food is the most popular in the USA. You can see the concentration there of popularity of Korean food. It's mostly in California, in Hawaii, and Seattle area. So it's popular in large cities, however, just about everywhere. I know that Atlanta has a large population of Koreans and a lot of good Korean restaurants and a lot of Korean markets, really, not just Asian markets. However, Korean food is not usually available in small towns, like where I live. However, a few Korean choices are often on the menus of other Asian restaurants. So if I go to the Thai restaurant that's close to my house, they actually do have a couple of things that they say Korean noodles or something like that, even though it's a Thai restaurant. So you see it a little bit, but it's not something that's really mainstream all over the United States quite yet. Now, the Korean restaurants that are most popular in our area, or at least that I consider the best, are really pretty nice places. They're not like Korean home cooking exactly, but they are definitely Korean in nature.
This is a MOA barbecue bar in downtown Charlotte, a very upscale restaurant, and expensive, of course. It's located right across from the Bank of America headquarters, which is in Charlotte. You can see that this is in a great location for business people to come in and eat, things like that. And here's what I had to eat when I ate there the last time. So, you know, it's very good. It's definitely Korean. I wouldn't say that it's necessarily what I would consider very traditional Korean, but definitely Korean, nevertheless. Another restaurant is Let's Meet at South End. This is kind of funny because they have a sense of humor. You can say that about them for sure, but they have great food too. But if you look at the picture up there closely, Let's Meet, they have the pig and the cow turned around backwards, what we call the South End pointing toward you. And Let's Meet at South End. So that's kind of a little pun there that is humorous, and I kind of liked it actually. But you know, I wouldn't eat t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am vegetarian. I thought, you know, this doesn't look like a place that would have vegetarian options to me, so I didn't go there. But a friend of mine actually told me that they did have some vegetarian options, so I said I'd try it. And yeah, it turned out that they really do have vegetarian options. The Dongjang's jigae is made of soybean paste, assorted vegetables, and have you tried it before, they say? Well, it is very good. These are some of the side dishes. Not quite like what you see everywhere, but a lot of it is. Also, they have a very good specialized diet. And this is something that's really important if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all kinds of people with all kinds of different diets. While only about 6% of people are committed vegetarians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people are looking for more vegetarian options. And if you don't have vegetarian options, you lose 6% of that population. And as it turns out, that 6% of vegetarians are in the more affluent, more educated, and more health conscious group of people. Now, there's special diets here in this menu. They have a menu for vegetarians, sugar-free, vegan, soy-free, wheat-free, sesame-free, seafood-free, garlic-free, dairy-free, egg-free, black pepper-free, gluten-free. All of these different options are available. And it's kind of neat the way they do that. They actually just take the main menu and they just cross off everything that is not applicable to somebody who's a vegetarian, for instance, if it's a vegetarian menu, or that has soy in it, if it's a soy-free menu. But people can come in and choose that. Now, you have to take these kind of things very seriously, actually. Just in our local community, we had a person some years ago, a teenage girl, went to the mall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the hospital, literally, and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fast food restaurants in the mall. And she asked them if they had corn in their food, but she had a corn allergy. So it turns out it was a very serious corn allergy. Well, she was assured that they didn't put corn in any of that food that she was ordering. And so she got it and went back to the table and started eating, and almost immediately went into anaphylaxis. She died before they could get her across the street to the hospital. Allergies are not usually that serious, but they can be, and they have to be taken very seriously. As it turns out, that restaurant didn't put corn in the food, but the oil they used, part of that oil bloom was corn oil, and that's what triggered it. A really tragic situation. I felt bad for the girl, but I felt bad for the people in the restaurant as well.
So you have to take allergies seriously. Most people won't die if they eat a little bit of wheat, but they can get pretty sick, for instance, if they don't tolerate wheat. And it can certainly affect how likely they are to come back to your restaurant. So you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se kind of cultural differences. I don't think you see that as much in Korea. But, you know, we are seeing more and more Korean food, culture, and everything introduc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it's great. I think that Korean food is easily available in large cities, but not small towns in rural areas, or at least not yet. It's not quite yet what I would call a mainstream food choice. The popularity of K-pop and drama caused a large increase in Korean food popularity, I suspect. But Korean restaurants are increasingly appealing to a wide range of people, kind of like Let's Meet restaurant has done a very good job of accommodating dietary needs, so many people can go there. Now, I'll just kind of finish off and say that I do not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Korean restaurants have quite taken full advantage of the interest in K-pop music and K-dramas. Because what is really needed, both of the restaurants I showed you are pretty expensive restaurants to go to. The young teenagers who are going to be looking for Korean food to sort of participate in the culture are not quite as likely to go there as they would do a less expensive place in the mall or a little shop near a college campus, for instance. So those kind of places need to be introduced more, where you can get a less expensive snack food, Korean snack foods and things like that. I think it would be very popular, and I hope that transpires. It was good talking to you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foods. Korean food has a lot to offer, but you have to, consider cultural sensitivities, and you have to be flexible and learn what people like. There's going to be some things people won't like, some things they will, and be willing to adapt to it. Thank you very much, and it was wonderful being with you, and I hope I can see many of you this coming fall. Thank you. And my question is, you mentioned that the effort to make the customers choose food are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globalization. For example, the considerations about the allergy. Yes. Since you know well about K-food, what will be the optional K-food for us to target the general population in the USA? Well, a lot of the Korean dishes are fairly adaptable to different people. So I think that is a good starting place. Now, one of the most unique things about Korean cuisine are the side dishes. I don't know any other country that has those. And so that is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can try. They can offer different ones, things like that, depending on the person's dietary requirements. I know that I always get vegetarian ones when I'm in Korea or in Korean restaurants here because I'm a vegetarian. But that's not a problem with the side dishes. It's particularly easy. So, but that gives also an introduction to a lot of different Korean flavors to people who may not have tried them. So probably, though, the most adaptable to different people and dietary needs, I would say, is bibimbap. I mean, you can start with the rice and add any number of things to it. Rice is almost never an allergy. It's really rare for somebody to be allergic to rice. So that's something to keep in mind. Rice is very seldom a problem. And rice noodles, of course, also. You can, the wheat noodles can be a problem for people, but rice noodles almost never are a problem. So that's a particularly good one. Now, as far as the general population,
you know, the probably two I see the most in the meat line are bulgogi and Korean fried chicken, and I've never eaten either one. So, but you know, they seem to be quite popular, and you know, neither of them are on the high list of allergies unless you add something to it that is an allergy. For instance, if you added, you know, soy sauce made with wheat as one of the seasonings, that would be a problem for somebody with a wheat allergy. But you can have soy sauces that are not made with wheat. I've always liked the cold noodles, naengmyeon, or how you pronounce that. I'm not sure I'm getting that right. But the cold noodle dish is something I've always really liked. I'm not sure if a lot of Americans would like it, but there again, it's made usually with buckwheat noodles. That is not a high allergy type product. Even though it has wheat in the name, buckwheat is not wheat. It doesn't have gluten. And most people who have wheat allergies or gluten intolerance can eat that just fine. So those are some of the more adaptable ones. Obviously, bibimbap is easily adapted to just about anybody, any dietary requirement. So that's something you could always have at any restaurant for anybody.